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어떤 내용이길래 여야 모두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벌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좀 가능한 그런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오늘 박병석 의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21대 국회가 협치 국회 그리고 의회 정치를 부활시킨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야 모두 어떤 생각으로 저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따져보기 전에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4월 임시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올 수 있는 6개 부분 중에서 지금 하면은 옵니다만 지금 2대 범죄로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대 범죄라고 하면 부패와 경제 부분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이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 완전히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모셔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가칭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지금 2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다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으로 약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중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법 시행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만 이 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4개월 후에 시행을 하고 중수청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이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안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1년 뒤에 그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야가 타협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정태근 의원 먼저 국민의힘이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한 저 안을 일단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중수청이 완전히 매듭되고 난 다음에 6대 범죄를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의장께서 나서서 중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면 의장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살라미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5월 2일 안에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럴 바에야 어떻든 다소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저 정도의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하고 앞으로 아마 이제 중수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6개월 안에 매듭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수청을 누가 관할할 것인가, 청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권한을 얼만큼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까 일단 받고 시간을 좀 벌고 그 다음 일은 또 그때 도모하자 이런 계산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인수위에서도 그 중재안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경민 의원, 민주당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일단 4월 처리가 되니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지금 민영배 그 꼼수 위장 파동하고 양양자 의원 파동이라는 두 개의 파도에 지금 휩쓸려 있는데 일단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 분명하고요.
시간은 지금 많이 늘어졌습니다. 중수청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띄우는 걸로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중수청은 뜨게 돼 있고 중수청이 뜨게 되면 단서가 여기 붙어 있긴 하죠. 근데 모든 범죄, 남아있는 2개 범죄 포함해서 대응 역량이 성숙되는 대로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이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직접 수사 권한은 일단 이제 시간차는 물론이지만 1년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넘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보안 수사권은 송치 사건에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대목이 바로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이 중수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미래의 일이라서 전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민영배 양양자 파동을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받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 워낙 여론이 안 좋았으니까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속내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2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는데 장윤선 기자 보시기에 여야가 이것을 받아들인 계산,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서로 마치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적기에 잘 받은 신의 한 수를 받은 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2달 앞에 있는 지방선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양당 모두 검찰 수사권 문제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정말 악화 일로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당 공히 이 정도 수준에서 받지 않고 만약에 정치적 쟁점으로 더 크게 비화하게 된다면 여론은 들불처럼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말이죠. 네. 지금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뭐 이재명 고문 이런 수사 검찰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할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도 사실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그러느냐 이랬는데 4개월의 유예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판단도 국민의힘이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4개월의 시간 안에 일단 2달은 선거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달이 남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물론 이제 빠르게 수사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2달 안에 무언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수사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지원 교수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안 받는 쪽이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병석 의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안 받는 쪽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겼기 때문에 뭐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앞서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이 검수완박의 그 아주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 일종의 방탄입법이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명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지방선거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좀 조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체의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는 그러한 역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식의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안 받아들이겠다 버틸 수는 없는 거고 설사 지금 그 현재 상태로 아까 지금 이 두 개를 남기고 넘긴다 하더라도 일종의 지금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가 어차피 거기에 대한 그 조직 구성 그리고 어디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국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상설 특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정권의 의지가 간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수단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살펴볼까요? 검찰총장, 대검차장, 전국의 모든 고검장이 일제히 사표를 냈습니다. 김호수 총장 오늘 출근길에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총 사퇴 건이 부장검사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고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하고요.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머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시하거나 강요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신경민 의원, 검찰총장, 대검차장, 고검장 다 이게 이제 지휘부가 총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이제 검난의 예. 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검장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는 없죠. 처음이죠. 네, 지금 고검장급은 법무부 차관이 있고요. 지금 대검차장은 그만뒀기 때문에 예. 한 법무연수원장 정도 남은 건데 이렇게 고검장급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다 그만두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직접 수사권도 문제가 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은 살아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예. 이거 보안 수사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검사들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허나마나한 얘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직접 수사권도 결국 1년 6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이게 지금 조건절이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지금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구에 직접 수사권도 없어진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청은 결국은 공소청이나 기소청으로 완전히 성격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현재 지휘부가 고검장급 이상 아마 이제 다음에 검사장급 이상도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잘 예. 모르겠고요. 어저께 이제 수사관들까지 했기 때문에 2,000명의 검사와 2,000명의 수사관들까지 만약에 다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전무후무한 검난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검장 사표는 누가 수리합니까? 이건 전부 다 검사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네, 대통령의 인사. 그러면 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유, 지금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그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고검장이 다 사표를 내면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검 차장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선임 검사장이 있거든요. 예. 그 기획조정실장일 텐데 여기도 아마 사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임 검사가 하는 거죠. 대검의 선임 검사가 하게 되는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돼서 이게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검장들이 이렇게 일제히 사표를 내면 지검장들도 술렁술렁 하겠죠. 오늘 서울 북부지검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은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 사법 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기관차가 더 늦지 않게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장윤석 기자, 지금 네. 저 북부지검장이 얘기한 내용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일단 그렇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네.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권한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검찰청의 검사들이 2,292명이나 있고 그리고 지난번 검찰개혁 그 집회나 뭐 이런 데서 확인됐듯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국민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저런 집단 행동, 단체 행동을 정말 잘한다. 우리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더 적극적으로 싸우시라.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은 누가 키우냐, 예. 일은 누가 하냐. 정말 그렇게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우려한다면,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비판 여론이 더 세게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일단 검찰이 저렇게 반발을 강하게 하면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여야가 뭐 이 중재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해서는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아무리 뭐 반발을 하더라도 검찰 공무원이죠.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이 법의 취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수단은 사표 내는 건데 전체 검사가 2,200명이 넘는데 다 사표 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태근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검찰 주장을 제가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작년에 이 70년 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6대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1년뿐이 시간이 안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길 때도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들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이게 이제 맞았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어떻든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사표 낸 것이 사실은 직접 수사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검장들 수사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검장까지 갔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부장검사 이상 다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 7월경 정도에 검찰에 인사가 있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긴 합니다만
소위 부패 대응 역량, 수사 총량 이 부분들을 좀 정돈되게 유지해 가는 것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 논의가 보다도 이미 제기됐던 검찰의 내용들, 검찰의 지적했던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종 교수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얘기 나누고 예. 철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데 또 사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은 아마 사의를 관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호수 총장이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을 좀 조속히 받아내려는 아마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문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김호수 총장을 만나고 난 뒤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위한 입법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도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자성하는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주도가 돼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검찰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여야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이 지금 검찰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 본인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검장들이 뭐 다 집단 사표를 내고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전의 그 검난하고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 지금 그 검사들이 반란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 검난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 뜻에 그러니까 지금 반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 스스로도 조금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수사의 기능은 딴 데 지금 대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서는 검찰의 기준에 몸담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 상당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검찰이 우려하는 대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범죄 수사의 허점을 메꾸는 쪽으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신경민 의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런 데서 좀 명분을 찾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아니 그렇죠.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사표도 그렇고 이번 사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잃을 게 별로 없는 오히려 지금 당선인 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힘당 쪽을 좀 믿었을 거예요. 이게 버퍼 조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합의를 해줌으로 해서 아무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내가 마지막 사실은 검찰청의 검사가 되는 거고 다음에 임명이 될 검찰총장은 사실 공소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역할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정권과 맞싸우면서 검찰총장 지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저게 부단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김호수 총장은 아마 그런 내공은 별로 그렇게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 반발 살펴봤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적인 권한을 국회의장이 남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왜 입법권도 없는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서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반응을 내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후폭풍이 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민영배 의원이 이제 이게 위장 탈당이잖아요. 예. 모두가 다 알고 예. 잣다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죠. 예. 일종의 이제 꼼수인데 묘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꼼수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버렸고요. 여기에 민영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뭐 장군에 대한 멍군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악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내놓는 이런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게 다수에 대한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방법은 폭주다. 내가 폭주다.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소수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제도들, 원안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등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내 갈 길을 내가 갈 테니까 막지 말아라. 그거에 대한 그 명분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쓰던 방식들, 단일 대우를 이루고 최루탄은 화염병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은 변절자로 간주되는 방식을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께서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모든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볼 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민주당 내부를 취재를 해보니까 앞서 이제 얘기한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퇴로가 없다.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 내부에서 원내 지도부가 수기 끝에 그럼 뭐 그런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에게 뒤통수 맞을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던 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박수받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의 저 탈당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그런 꼼수가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이대로 정말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이 결국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못된 짓을 한 의원 이런 평가가 남을 수도 있고 네, 당 내부 취재를 제가 오늘 오후에 쭉 전화를 돌려서 해보니까 양향자 의원이 졌고 민형배 의원이 이겼다. 당내에선 그런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위장 탈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렇게 거센데 이런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찌됐든 그 의장을 설득해서 저런 중재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100% 양자가 다 합의할 수는 없다. 한 80점 정도 되면 받고 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비가 나타나면 또 싸우는 거고 뭐 이렇게 정치가 가는 거지 한순간에 어떻게 100% 완성을 할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 스스로도 민영배가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민영배 탈당 카드가 정치를 움직인 아주 그 기회를 만들었다. 내부에서는 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의 오늘 평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봐야 되겠죠. 차지영 교수요. 예, 바로 이런 걸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신승리, 민주당의 정신승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토업의 제목이 민주완박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건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민영배 의원의 탈당 기사를 보고 와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요. 사실은 그 민영배 의원이 했던 이유가 지금 결국은 안건 조정위를 지금 그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건 조정위원회가 왜 생겼느냐?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은 소위 말해서 이게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이 의석수를 많이 가진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어떤 식으로 이견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가지라고 했던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회 선진화라고 생각해서 국회 선진화 불렀는데 말 그대로 국회를 거꾸로 돌리는 예. 국회 후진화였던 것이고요. 문제는 또 하나는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정파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2012년도 그 이전에도 계속 소수의 그러니까 정당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이 다수 여당의 행포 때문에 상당히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또 사실은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당시 이 추윤 갈등 때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당시 검찰총장 아주 징계를 추진했다가 결국 정권을 빼앗겼던 그 교훈마저 잃어버렸던 예.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엊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 그런 부담이 결국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느냐.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분석하신 부분 공감이 갑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졸속입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강행 입법 처리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나 저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는 민주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도 내고요. 또 심지어는 저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고. 윤희석 대변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은 아마 합의하기 전에 지금 이제 했던 얘기 같은데 아무튼 민영배 의원의 탈당하는 걸 보고 국민의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랬죠. 예.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강경파들은 또 이렇게 좀 불만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을 구해준 거라고 봐요, 저는. 이대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고맙지만 아마 겉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다음에 궁금한 건 민영배 의원은 그럼 결국 뭐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복당할 거냐? 계속 예. 탈당한 상태로 있을 거냐? 그거 보면은 이게 꼼수인지 아닌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은 이미 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자, 이 와중에 한 가지 또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사보임에서 이제 법사위에 간 양양자 의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지금 파장이 큽니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20명은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누가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저런 얘기를 했을지 궁금한데 전재수 의원 밝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강경파 모 의원이 누군지 양양자 의원이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자 의원께서 예. 누군지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이 말씀의 어떤 사실 여부, 진위 여부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강경파 누군지 이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 누굴까요?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면 뭐 철험의 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요. 철험해. 네. 철험해니까 이제 문정부 인사 20명 플러스 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예. 이렇게 따지면 양양자 의원이 저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고 그 전에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있었거든요. 예. 이 두 사안이 몇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덮친 겁니다. 굉장히 큰 사안 두 개가 거의 시간차를 두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면의 초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걸 지금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묘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어떻게 보면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원의 투수 역할을 했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멘트는 여론의 방향을 돌리는데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양양자 의원을 그럼 사보임하는 것까지는 여론이 좀 봐줬거든요. 네.
김진표 의원의 사보임 그리고 양양재 의원의 사보임까지는 봐주고 근데 갑자기 양양재 의원이 나는 고백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사보임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양양재 의원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양양재 의원이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폭로를 하기까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약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사실 이제 양양자 의원의 저 폭로가 그동안 민주당이 이렇게 포장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도 많은 패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검수완박을 저렇게 계속 마구잡이로 몰고 가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방어하느라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아마 저 얘기를 누가 했을까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거는 감옥 갈 예상 리스트에 있는 20명이 과연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 훨씬 더 궁금증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재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뭐 그 민영배 의원 뭐 말이죠와 위장 탈당이죠. 탈당 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의당 분들조차도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게 한국 정치가 특히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번에 정말 벌어졌습니다. 취재력이 뛰어난 장윤선 기자는 혹시 저 발언을 누가 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진도는 못 나갔는데요. 양양자 의원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고 실무진이 그런 우려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했다. 이렇게 그래요?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뭐냐, 진위를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스텝이 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 공방이 생기니까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 실제로 양양자 의원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사실상 의원실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 항의 전화 막 빗발치죠. 문자 계속 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탈출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등등 특히 청와대 내부의 뭐 여러 가지 그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들어올 것이다라는 약간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닌데 이런 소위 이제 지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누군가 전했고 그것을 인터뷰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보도돼서 문제가 된 약간 해프닝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양양자 의원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뭐라고 해명했다고요? 본인이요? 본인이 얘기한 것은 민주당, 그러니까 이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이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고 실무진이 그런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실무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 관련 실무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민주당 내부의 이런. 뭐 보좌관이라든가 뭐 당직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게 와전됐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래요. 아무튼 뭐 양양자 의원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 지역구가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저런 발언을 했을 때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인이 아닐 텐데. 지금 민영배 의원은 광주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양자 의원은 광주 정신을 거기다 붙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요. 시장 후보들도 나는 민영배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 광주의 지역 정치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둘 다 광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인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일찌감치 깃발을 들었지만 일격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자, 김은혜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오직 저 김은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말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대표를 꺾고 초선 의원 김은혜 의원 2년 만에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났을지도 궁금한데 정진석 위원장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태근 의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 당원 여론조사 또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는 안 하게 돼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관위에서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나왔더라고요? 예, 나왔습니다. 몇 프로 대 몇 프로로 나왔나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대 4로 이겼고요. 예. 반대로 당원 투표, 책임 당원 문자 투표를 하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 김은혜 후보가 7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2.6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득표한 것은 55.5 대 얼마인가 뭐 44.5 정도가 예. 나온 거고 거기에 현역 의원이 5%. 출마해서 예. 5%를 감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파란을 일으킨 유력한 경기도 지사 후보를 얻었다라는 큰 성과가 있는 반면 또 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어버렸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지난 97년도 이해창 대통령 후보 선거 때부터 당에 참여를 해서 거의 한 25년 넘게 이제 당에 헌신해 왔는데 계속 여론에는 앞섬에도 불구하고 당내 투표에서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을 때도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로 더 높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당심과 일반 여론조사가 좀 차이가 나는데 당심이 앞서서 후보가 선출되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뭐 근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4.7 재보궐선거에는 그래서 사실은 100% 여론조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서 가면 좋은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떻든 그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김은혜 후보를 밀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연고 측면에 있어서는 유승민 후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숙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중적 지지도와 당심을 일치해 갈 수 있게 평가하는 방법이 과연 뭐냐. 예. 이게 상당히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 경선에서 패배한 유승민 전 대표가 글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가 멈출 곳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뒤끝,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승복을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네, 뭐 감정이 많이 상하셨겠죠. 대선 패배, 경선 패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으니까 유승민 후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글쎄요. 이것을 굳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뭐 윤심이 작용해서 졌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은혜 후보가 다들 뭐 윤석열 후보가 차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예전부터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당원과 또 여론조사 합쳐서 김은혜 후보가 선택된 것은 그만큼 김동연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선출이 된 것이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런 승패가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당에 또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심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 윤희석 대변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다들 뭐 유승민 의원 쪽으로 아마 후보가 모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다크호스다. 실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틀 뒤인가요? 김은혜 의원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당선인의 입노릇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6일 뒤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심점심으로 통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아주 날선 발언들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경선 후유증이 자칫 잘못하면 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상당히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를 대변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당내의 합리적인 목소리, 개혁적인 목소리의 싹이 잘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은 정치적인 모습 자체가 퇴행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윤심 때문에 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감을 얻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통합 자체가 당내에서부터 걸림돌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윤심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신경민 의원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을 아주 열심히 도왔던 그런 인사들의 약진이 돋보이기는 합니다.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충북지사 후보로 김용환 전 의원 충청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죠. 충남의 김태흠 의원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좀 권했다는 얘기도 있고 강원도의 황상무 전 앵커는 이제 다시 경선을 치러야 됐지만 처음에 단수 공천되고 그렇죠. 윤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윤심이 지금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박심까지 지금 얹어져 있어서 반박심이죠. 반박심이죠. 반박심이 첨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고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여러 패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다들 안타까워하죠. 합리적인 목소리였고 대권에서도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쭉 지배해 와 있었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됐는지는 보도가 돼서 다 알거든요.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걸 막 여러 사람들이 당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끄집어 데려다 놓고 그 직후에 윤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탁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지겠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까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당심이 확 실려 있는 이런 걸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해 준 대로 앞으로의 미래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윤성 기자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실감이 굉장히 크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이렇게 이분이 괜찮은 후보인데 이분이 이렇게 어이없이 밀려나게 되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울컥해지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 노무현처럼 다시 보수에서 개혁적 보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원칙주의자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는 정치인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또다시 국민들 안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의 개혁 보수의 아이콘으로 서실 수 있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분한테 굉장히 응원의 박수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완전히 뭐 정계 은퇴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정태근 의원 참 정치라는 게 좀 비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만 보통 도 단위에서 선거를 하면은요. 예. 이제 한 도당 내에 예를 들면 서울시면 서울시당 내에 지구당 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끈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후보가 나오면 그걸 이제 갈라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이제 경기도당에 있는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제 김은혜 후보를 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예를 들면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공관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또 캠프를 맡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가 더 이제 저런 발언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장윤선 기자의 예측과 달리 제가 예. 봤을 때 이번에는 상처가 너무 큰데다가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그래도 소위 이제 당내 개혁 세력이 이렇게 뭉태기로 블록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는 사실은 당내 개혁 세력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향후를 도모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심정적인 타격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고요. 또 이 부분 표현도 좀 새겨볼 만합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다른 차면 기우는 법,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예,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인데 현직 당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넘어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방송을 주 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 발췌해가지고 계속 다 또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그런 거 이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윤희석 대변인, 저 부분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나오기도 전에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징계위원회 넘긴 이유가 뭐죠?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녹취록이라든지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지만 뭔가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일이 있었고 또 당대표로서 또 당원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오늘. 예. 그래서 개시를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일단 징계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징계를 하게 된다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 징계가 낮았든 어쨌든 간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당대표의 위상에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앞으로 남은 이제 지방선거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의 간판으로서 선거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부터
좀 의문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좀 크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큰 일이죠. 현직 당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재임 중에 넘겨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맨 처음 시작된 게 가로세로 연구소 황영석 변호사가 이 부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총 1,380만 원 상당의 금품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상납을 받았다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 가세현 쪽과 무슨 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됐는지 지난번에 복당 신청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아 그거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다 고발은 무슨 영상도 아니고 왜 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아이 하여간 우리가 딱 없애면 그다음엔 뭐 아니 다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같은 사람 왜 낀 거예요 여기 또 그리고? 아, 응. 난 몰라요. 응?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그 잘 오시겠습니다. 가족 수한 건 봤는데 뭐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네. 지금 상태로는 대표님이 텐데. 뭐 대표님이 잘 해주셔주면 뭐. 말씀 대표님 보시죠 뭐.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해주세요. 예. 네. 예, 강용석 변호사 절반은 뭐 좀 멋쩍은 웃음소리군요. 근데 신경민 의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당 대표가 재임 중에 저렇게 징계위원회 넘어지는 거. 그렇죠. 이제 시초에는 대전지검의 수사 기록에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예. 이게 별도의 사건으로 고발이 되고 이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 하여튼 그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지금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아 있지만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여당이 될 텐데 여당의 지휘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지휘부가 그럼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아마 정치권에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클 거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냥 이대로 잘 갔으면은 5년 후에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대선 후보는 이제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다음 대권 구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장 정태근 의원 이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최소한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그런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처음에 이제 수사 기록 중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거와는 다른 이 메시지를 보낸 사진을 캡처해서 공개하면서 단순한 접대 수준을 넘어서는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상황인데 정작 수사를 했던 사람은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명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방선거 전에 징계 절차가 종료가 될 것인가 이게 좀 의문스럽고 왜 그런 또 이제 이게 섣불리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수위를 낮춰도 문제가 되고 수위를 높여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거 좀 시간을 끌 겁니다 아마요. 예, 이제 뭐 징계가
윤희석 대변인. 이게 제가 보니까요. 그 윤리위에서 오늘 그 징계 절차 개시한 이유를 보니까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다는 그 녹취록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분이 또 뭔가와 관련된 분과 서로 얘기한 그 부분. 그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측근이 그거 뭐 막으면서 돈 7억 원 주고 무슨 어떻게 하기로 그렇습니다.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증거인멸 교사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요것은 징계를 하겠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거죠. 예. 그러면 장윤성 기자 혹시 네. 지금 이 이준석 대표 윤리 해부가 관련해서 네. 여기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가 당외 인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에 올라오면 반드시 즉시 그 사실을 징계 대상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조 3항에 보면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반드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그 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경찰 수사받고 이렇게 하느니 빨리 우리 선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1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1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지 이것도 좀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조를 보면 재밌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당대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할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취소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차지영 교수님 말하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털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일들은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징계위에 해부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치적 유죄로 지금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 자체가 또 정말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 한 명한테 이런 혐의가 만약에 불거져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정치적인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간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복선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 구성원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준석 피로감 이런 것들을 조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심전심이 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아닙니까? 이분들도 알게 모르게 아마 윤리위원들하고의 그런 이를 좀 이심전심이 통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윤 당선인을 비롯한 지금 현재 새로운 신 여권의 주류하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정치적 거리감도 저는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태근 의원, 이준석 정치를 놓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는 선거를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정치인이 등장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거기에 좀 힘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활력을 얻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당초의 기대만큼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집권당의 대표를 수행할 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당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와중에서 지금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당내에 지금 뭔가 핵심 세력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무너진다면 신경민 의원 정치적 풍운화가 되는 걸까요? 잠시 떴다가 지는 샛별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정당 선거 사상 이런 당대표 선거를 했던 사람은 처음입니다. 예. 홀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 기대가 허물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가출을 통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평가를 모든 국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당내에서의 신망도 폭락했고 이 사건까지 겹치면은 당내 국민적 기대 그리고 하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봉착을 해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윤희석 대변인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행동 좀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주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렇죠. 지지자뿐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당대표인데 대선을 앞두고서 보여줬던 행동이 과연 당의 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치된 인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겠죠. 이유도 있었고 상황도 그랬었던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공당의 대표직에 있는 분의 행동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속 많이 상해했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예. 차재용 교수, 예. 이준석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초반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대표로 한 1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희석화됐는데 그 희석화된 부분이 본인의 약간 정치적인 착오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러니까 오버액션 이런 부분 때문에 까먹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새로운 그 신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한국 정치에서 후퇴되는 정말 아까운 손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당대표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윤석 대변인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네? 저 징계 절차가? 징계 절차요?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